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이러한 스위스, 대단히 경쟁력 있는 스위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스위스에는 많은 인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스위스에서 그렇게 많은 인재가 나올 수 있었던 출발점은 교회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즈빙글리라고 하는 개혁가가 있죠. 1522년 어느 날 취리 모처에서 만난 12명의 남자들. 며칠 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체포당하는데 이유는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었기 때문. 금욕 기간 육류 섭취는 가톨릭 교회의 금기였는데 이때 등장한 자. 불합리한 교회 제도의 전면 개혁을 외친 츠빙글리. 취리히에서 시작된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은 이후 스위스 전체로 확산된다. 즈빙글리는 스위스의 루터다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즈빙글리는 만인사제주의,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 이 토론이 토론답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발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교육의 장소이다, 교육 공동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츠빙글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스위스에서는 아주 다른 나라하고는 빨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문맹률이 낮아지고요, 취학률이 높아지고요, 교육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구나 토론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문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위스를 아주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페스탈로치가 나온 거예요. 근대 교육자의 표상이 페스탈로치잖아요. 페스탈로치는 바로 츠빙글리적인 발언을 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절대로 교육은 사회를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정신으로 사람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쥐리히에서는 정말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죠. 노벨 평화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쥐리히에는 대학이 2개가 있거든요. 쥐리히 연방공대하고 쥐리히 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 2개의 대학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그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교육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은 산업이고 오늘날에는 금융업이 바로 그런 쥐리히를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각종 조사에서 보면 혁신 지수 같은 것도 가장 높은 나라가 찌리히입니다. 세계에서. 스위스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매년 기업가나 정치가나 교육가나 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해마다의 세계적인 의제를 논의하고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츠빙글리적인 거죠. 결국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시민들의 뭐랄까 참여인데, 이것은 스위스의 문화적 수준, 예술적 수준과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쥐리히에 가면은 박물관도 엄청 많고요. 또 이런 쥐리히 쿤스트하우스, 그런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이 인구 40만의 도시에 200군데나 돼요. 박물관이 50군데고. 그리고 거기에는 쥐리히에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십니까? 세계축구협회가 피파죠. 피파 본부도 쥐리히에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파 축구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 하면은 시계가 유명하죠. 정밀공업에. 그 시계 박물관도 또 있습니다. 또 아주 재밌는 게 이 스위스의 경우는 화폐에 정치가가 한 명도 안 나와요. 화폐, 지폐에 문화예술계 인사들만 나옵니다. 제일 비싼 것은 야콥 브루카르트라고는 미술사가가 나오는 그런 화폐예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김홍도다,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간송 전영필이다, 이런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문화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사실 스위스에서 관광업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1년이면은 9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0만 명 정도가 숙박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쭈리히 인구가 40만인데 200만 명이 자고 간다. 이건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쭈리히는 작은 도시인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작은 도시를 큰 도시로 만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혁신이었고요. 그 혁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해마다 게오르그 미흐너 상을 주는데 게오르그 미흐너라고 하는 사람은 극작가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극작가인데요. 오늘날 독일어권에서 주는 제일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바로 미흐너 상입니다. 바로 쭈리히 사람인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작은 쭈리히는 큰 인물들을 많이 냈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습니다만 알프스 소녀 하이디, 요하나 슈필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작품도 있고요. 또 유명한 동문 작가로는 거트프리트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가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하는 그런 취지의 작품을 썼어요. 그래서 쭈리히는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망명 작가들을 수용하기도 했죠. 그 중에는 음악으로 유명한 리하르트 바그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상가인 좌파 사상가인 로자 룩셈부르크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레닌 같은 사람도 그가 궁지에 몰렸을 적에 쭈리히에서 살아남았다. 또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 같은 사람도 쭈리히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탐욕스럽게 돈을 막 벌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언제나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때 가능한 거다. 쭈리히는 내일도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스위스처럼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16세기 자유도시였던 쭈리히, 당시의 자유도시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쭈리히는 16세기에도 자유도시였지만 이미 13세기부터 항상 자유도시였던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도시라는 건 오늘날의 무슨 그 관세가 없는 그런 도시, 자유무역이 가능한 도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봉건 제후로부터 벗어난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도시, 도시 귀족들과 상인들의 도시, 그들이 말하자면 사실상 공화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장, 경제적 장, 이거를 이제 자유도시라고 하고요. 그 자유도시로서 쭈리히는 오랫동안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영세 중립 국가잖아요. 이쪽에도 매이지 않고 저쪽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국가가 됐다. 아까 금융업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금융업이 스위스에서 크게 발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스위스가 진영 논리에 몰입되지 않기 때문에, 떠놀려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도 스위스에 맡긴 돈은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스위스 사람들이 가꾼 하나의 귀중한 유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이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는 스위스처럼 영세 중립의 국가로서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